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오늘 연방수사국이 국방부 기밀문건이 처음 유출된 온라인 채팅 서비스 대화방의 운영자를 체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렸을 때 불법 이민으로 미국에 온 수십만 명에게 메디케이드와 오바마 케어의 수혜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메디케이드 가입자에 대한 자격 심사가 진행돼 사전 준비가 당부됐습니다. 대한항공이 미주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국적 항공사 3사 가운데 안전도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3일 오전 7시 23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국 시간 13일 오전 7시 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백악관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에이드리안 왓슨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뻔뻔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이번 행위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주민의 안녕보다 계속해서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북한이 진지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면서 불안정한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대신 외교적 해결을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 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미국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오늘 연방수사국이 국방부의 기밀 문건이 처음 유출된 온라인 채팅 서비스 대화방의 운영자를 체포했습니다. FBI 요원들이 총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했지만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 법무부는 국방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 소지, 전파한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주 방위군의 공군 소속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매사추세츠 방위군의 공군 내 정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21세 잭 테세이라가 기밀 문건의 첫 유출지로 지목된 비공개 대화방의 운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FBI 요원들은 총기 등으로 무장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해 매사추세츠 노스다이튼에 있는 테세이라의 자택을 수색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갈런드 장관은 FBI 요원들이 오늘 오후 아무 사고 없이 테세이라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그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 매진한 FBI와 법무부 검사들, 국방부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수사는 진행 중이고 우리는 적절한 때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BI를 비롯한 사법당국은 용의자 테세이라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기밀 문건의 유출 목적과 경위, 단독 범행 여부와 유출된 문건과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문서의 조작 여부 등에 대해 본격 수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은 올해 말부터 미국 경제가 완만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 침체는 2년 뒤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연준 인사들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발생한 은행 위기로 올해 말부터는 완만한 경기 침체가 시작돼 2년 뒤에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재빠른 조치로 은행 위기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앞으로 중소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면서 신용 경색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은행 위기가 완전히 진화되기까지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은행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아직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결국 참석자들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다음 달 2일에서 3일 열리는 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편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에서 11,000건 증가한 것으로 25만 1,000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한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IT 업계에서 시작한 정리해고 움직임이 각 업계로 확산하는 등 최근 고용시장의 변화가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3,000건 감소한 181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지출이 0.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인데요.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이 종료된 것이 배경으로 분석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지난달 가구당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지출은 0.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이런 둔화세는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봉이 12만 5천 달러가 넘는 고소득 가계의 세후 급여는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런 급여 감소는 IT, 정보기술과 금융 서비스 업계의 채용 동결과 감원 여파 등이 그 배경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저소득 가계의 경우는 자녀 세액공제와 확대해온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이 만료됐다는 점이 재량 지출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경기가 둔화해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아직 신용 가능성 등 재정적 완충 장치가 있다는 점이라면서도 하지만 노동시장의 둔화와 임금 상승률 약화 가능성은 앞으로 몇 달간 소비자 지출을 지속해서 억누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렸을 때 불법 이민으로 미국에 온 수십만 명에게 메디케이드와 오바마 케어의 수혜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카 수혜자들도 정부 지원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익명의 관리 2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렸을 때 불법 이민으로 미국에 온 이민자 수십만 명에게 메디케이드와 오바마 케어의 수혜 자격을 확대할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방침을 변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아동보호 프로그램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참가자들이 정부 지원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2012년 다카 이니셔티브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어린 이민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여전히 정부 보조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백악관은 다카 프로그램이 법적 위험에 처해 있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침을 내놨습니다. 법원이 새로운 신청을 받지 못하도록 명령하면서 지난해 말 다카에 등록된 사람은 약 58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다카 수혜자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을 내지만 법적 지위가 없고 미국 시민 및 미국 거주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많은 혜택도 거부되고 있습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에 따르면 서류 없이 미국에 살고 있는 약 2천만 명의 이민자들 가운데 절반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메디케이드 가입자에 대한 자격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수의 한인들도 자격 상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강보험 네트워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주의사항을 발표하고 사전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발령했던 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면서 여러 지원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가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발령된 동안 메디케이드 가입자 대부분을 자격 심사 없이 갱신할 수 있게 해왔지만 4월 1일자로 이 같은 혜택이 종료되면서 가입자들에게 팬데믹 이전과 같은 갱신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는 매년마다 가입자의 갱신 날짜 최소 2개월 전부터 편지를 통해 수입과 자산 등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많은 한인들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대형 건강보험 네트워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먼저 주정부 메디케이드 기관에 연락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가입자의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최신으로 갱신하고 메디케이드 기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메디케이드 갱신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메디케이드 혜택의 공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오바마케어나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갱신 연락을 받게 될 경우 바로 갱신 양식을 작성해서 반송하고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메디케이드 플랜 관리자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각 주정부가 모든 가입자에게 한 번에 연락해 자격 갱신을 요구하진 않겠지만 내년 5월 31일까지는 모든 가입자가 갱신을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도시 전역에 넘쳐나는 쥐를 퇴치하기 위해서 최대 연봉 $17만 내걸고 구인 공고를 내기도 했는데요. 쥐 퇴치를 담당하는 최초의 쥐 짜르를 임명하고 쥐떼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어제 시 교육부서 직원 캐슬린 코라디를 뉴욕시 최초의 설치류 대책 담당관에 임명했습니다. 코라디는 시 정보기관과 지역사회 조직 등과 공조해 시 전역에서 쥐의 개체수를 줄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 문제 해결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코라디는 특히 교육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쥐 퇴치 활동을 감독한 바 있습니다. 코라디는 임명식에서 쥐는 위생, 건강, 주택, 경제 등을 포함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과학과 시스템적 접근 방식을 도입해서 피자쥐라는 오명을 벗겨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뉴욕은 오랫동안 시 전역에서 출몰하는 쥐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쥐가 지하철 선로 사이를 뛰어다니거나 인도의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고 뉴욕에 얼마나 많은 쥐가 서식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시 전설에 따르면 뉴욕시 인구인 90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매체 더 선은 뉴욕 지하철 안에서 쥐가 잠든 사람의 몸을 대놓고 기어다니는 모습이 담긴 충격적인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뉴욕 한 지하철 계단에서 피자를 물고 가는 이른바 피자쥐 동영상이 엄청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시 당국은 최근 몇 년간 쥐 목격 건수가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식당 안에서 식사가 제한되자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매장이 늘어나면서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퇴출 위기에 몰렸던 전자담배 줄이 6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미네소타 주정부와의 소송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법정 소송을 매듭지었습니다. 전자담배 줄의 제조업체 줄랩스가 워싱턴 DC,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6개 주에 총 4억 6,2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귤은 47개 주정부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소비자 집단 등이 제기한 소송을 매듭지었고 현재는 미네소타주 정부와의 소송만 남아 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줄이 미성년자들에게 전자담배의 무해성을 강조하며 중독성 물질을 판매해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이번 보상금 지급 합의로 줄이 자초한 유해성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줄랩스 대변인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 회사가 직면했던 법적 분쟁들이 대부분 매듭지어졌고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줄 제품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줄은 2017년부터 큰 인기를 얻으며 단맛과 과일향 등이 나는 가양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했고 기존 관련 담배와 완전히 다른 외형과 휴대성 등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국은 2019년 관련 담배향과 멘톨향을 제외한 가양 제품 판매를 금지했고 각 주를 비롯한 지방정부별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FDA가 액상형 카트리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나올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줄랩스가 제조하는 전자담배 줄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컬럼비아 항소법원은 줄랩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판매 금지 명령의 일시 중단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줄랩스가 전자담배가 대중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기도 한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죠. 그런데 대한항공이 미주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국적 항공사 3사 가운데 안전도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항공사별 안전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미주노선 운항 국적 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만 유일하게 평균치를 밑돌았습니다. 11개 항공사 가운데 에어프레미아는 에어 부산에 이어 전체 2위, 아시아나항공은 3위를 차지했고 평균 이하는 대한항공과 플라이 강원, 에어 인천 등 3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고 현황과 안전 감독 결과 등을 반영한 겁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5년간 총 5회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해 2회에 그친 아시아나항공을 제치고 한국 항공사 가운데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영국 히스로 공항에서 B777기의 날개가 지상 이동 중 타 항공기의 수직꼬리 날개와 충돌한 데 이어 10월에는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A33 공기가 착륙 중 활주로 말단을 이탈하는 오버런 사고가 발생해 안전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 성과와 법규 위반, 고장 결함 등 기타 항목에서도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안전감독 결과 대한항공이 지상 이동 중 접촉 사고 등 사고가 2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50% 증가했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의 적발이 증가한 점, 경직된 조종실 안전문화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단출인 소식입니다.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 730만 명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오는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됩니다. 법안은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각각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리 버팔로 대학교가 경기도의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동참합니다. 청년 사다리는 경제적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외국 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복지 사업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제 뉴욕에 있는 써니 글로벌 센터에서 뉴욕주 버팔로 대학 사투시 K 트리파티 총장과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버팔로 대학은 오는 7월부터 경기 지역의 만 19세에서 34세 저소득 청년 50명을 대상으로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경기도는 미시간대와도 3년간 매년 30여 명씩 90여 명의 경기 청년에게 무료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저지주 의회는 기업이 직원 채용 시 급여 범위와 건강보험, 연금 등 베네핏 내용과 보상 범위, 승진 기회 등에 대해 공개하는 법안을 상정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직원 5명에서 10명 이상의 기업들은 의무화 규정을 따라야 하고 1회 위반 시에는 벌금 $1,000, 2회 위반 시에는 $5,000, 3회 위반부터는 각 건별로 $10,000씩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뉴욕주와 커네티컷 등 5개 주에서 직원 채용 시 급여 공개 의무화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는 지난 11일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명칭을 대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모니카 박 직능협의장은 뉴저지와 커네티컷주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해 직능단체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현재 추가 영입할 뉴저지주 직능단체 등과 의견을 나누고 있고 홈페이지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도 흐린 가운데 오전과 밤 한때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